네, 어제에 이어서 폭우 관련 키워드가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시죠. 보트 탈출. 앞서 들으신 것처럼 어제 새벽 대전과 충청 지역에 집중된 폭우로 침수 피해가 발생을 했고 이 피해 지역 주민들이 보트를 이용해서 탈출을 해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고 전국 곳곳에서 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9일 새벽 중부지방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대전 충남 지역이 침수되고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는데요. 시간당 1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대전의 아파트가 침수됐습니다. 일분 1초가 긴박한 상황, 긴급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구명보트로 주민 140여 명을 구조하기도 했습니다. 집안에 물건 다 둥둥 떠다니고 무릎까지 물이 들어와 있어요, 집에. 긴 장맛비로 약해진 집안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며 결국 산사태는 물론 토사 유실까지 발생했습니다. 지하 주차장 또한 피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요. 지하차도를 가득 채운 장맛비에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차들은 물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인명사고까지 우려되는 상황. 이날 대전 지역 물적 피해는 460건이 넘은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습니다. 역대 가장 긴 장마가 예고되는 가운데 그 피해 현장과 내용 자세히 살펴봅니다. 네, 첫 번째 모닝 키워드 반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새벽 대전, 세종, 또 충남 지역에 호우 경보가 내렸고 몇몇 지역에는 호우주의보인 곳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뭐 영상에서도 봤지만 비 피해가 매우 심각한 것 같은데 현재 날씨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단 뭐 어제 새벽에 이제 대전이라든가 전북 완주 지역으로 시간당 100mm 이상의 아주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면서 뭐 금강 같은 경우는 홍수 경보까지 발령이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금강 홍수 경보는 해제가 됐고요. 현재는 어제보다 비구름대 약간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오늘 아침에는 전북 쪽이 강한 비구름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북, 부안, 남원, 정읍 이쪽 지역으로 강한 비구름대 형성되고 있는데요. 현재 부안 같은 경우는 15분에 한 9mm, 1시간에 35mm 이상의 현재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 전북 지역을 중심해서 충남 남부, 전북 지역 이쪽으로는 오늘 오후까지 50에서 100,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많은 호우가 예상이 됩니다. 대전 지역의 이제 침수 피해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텐데 그런데 왜 전국이 아니라 이 대전, 세종, 충남 지역에 비가 집중됐을까요? 일단 그 장마 전선이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호우 지역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마 전선이라는 건 이제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의 따뜻한 공기 사이에 형성이 되는데 이게 이제 지난주까지는 주로 남부 지방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산이라든가 남부 지방에 많은 호우가 내렸는데 이게 이제 이번 주 들어오면서 좀 중부 지방으로 올라온 거죠. 올라오면서 대개 이 장마전선 띠는 상당히 얇거든요. 네. 그러니까 넓은 지역으로 위치하지 않고 좁은 지역으로 위치하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대개 이제 충청 지역, 특히 대전 지역이 가장 중심이 들어가면서 많은 비가 내리게 된 것이죠. 네. 근데 올해 장맛비가 유독 좀 심하고 좀 강한 것 같은데 왜 그런 걸까요? 일단 그 올해 이제 가장 큰 거는 지구온난화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북극권 지역이 작년서부터 계속 기온이 높았어요. 근데 올해 들어와서 더 높아지면서 시베리아 지역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는 5도 이상, 6월에는 더 높아지면서 평년보다 평년 평균입니다. 10도 이상 높았어요.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고온 현상이거든요. 그러네요. 이렇게 고온 현상이 발생을 하면은 이게 결국 북반구에 기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 기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우리나라 쪽으로는 상당한 추운 한기, 차가운 공기를 우리나라 쪽으로 밀어내렸어요. 상층에서.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마전선이라는 건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의 따뜻한 공기 사이에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이거를 이제 정체전선 혹은 뭐 장마전선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제 이 장마라는 건 결국 이 남쪽과 북쪽의 사이에 만들어진 정체전선이 북태평양 고기에 확장하면서 더워지면서 밀고 올라오면서 끝납니다. 네.
근데 이 찬 공기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밀어올리질 못해요. 그 북태평양 고기압 축 자체가 일본 남쪽 해상에 계속 위치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저 남부지방에만 계속 비가 오고 장마는 길어진 거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제 올라오면서 어제 이제 중부지방까지 올라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계가 하다 보니까 북태평양고에 밀어주질 못하다 보니까 이미 장마가 끝나야 하는데 끝나질 못하고 장마 기간도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비는 많이 내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궁금한 것이 부산도 그렇고 대전 쪽도 그렇고 대비가 취약한 밤에 야간 시간대에 비가 집중됐단 말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 부분도? 이건 뭐 우리가 기상학적 용어로 야행성 장마라고 부르는데 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대개 이제 우리나라는 호우 장마전선대가 해상으로부터 서해상으로부터 이 비구름대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발달하는 형태인데 이게 이제 밤 같은 경우는 낮과 이 기온차로 인해서 이 해상 같은 경우는 낮에 이렇게 육지는 낮에 뜨거워져 있지만 네. 이게 밤이 되면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해상은 비열이 크기 때문에 거의 기온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밤이 되면은 이 해상 쪽의 기온이 따뜻해집니다. 이게 상당히 그 남서기를 타고선 따뜻한 공기가 육지 쪽으로 들어오다 보면 이 기온차가 커지다 보니까 대기 불안정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집중적으로 이 비가 내리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낮에는 이 공기가 육지 쪽은 따뜻하다 보니까 이제 좀 우리가 뭐 요란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요란 같은 게 있어 소용돌이 같은 게 있어갖고 서해상으로부터 들어온 이 습기 유입을 약간 막아줘요. 근데 밤이 되면 기온이 낮아지다 보니까 이게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해상으로부터 들어오는 습기가 그대로 거의 다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 밤에 굉장히 그 비가 강해지는 특성을 보이는 것이죠. 네. 장마 기간을 두고 그런데 뭐 8월 3일까지다, 10일까지다 다 예측이 다른데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장마가? 실제로 이번 주 초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장마가 8월 2일에 3일이면 끝날 것으로 네.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할 거로 봤거든요. 올라오면서 장마연선을 북한 쪽으로 밀어 올릴 거로 봤는데 예상외로 지금 북쪽에 있는 한기 세력이 강합니다. 강하다 보니까 이례적으로 어제 이제 기상청에서 오후에 그 장마가 앞으로 한 8월 10일 이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변경을 했죠, 예보를.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상대적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더 확장돼서 밀어올리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예상으로는 거의 8월 10일 전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장마 기간이 제일 길었을 때가 1987년이었는데 네. 그때 끝났을 때가 8월 10일이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기록을 갱신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이제 주말이 8월 8일, 8월 9일인데 그 이후까지 이 비 피해에 계속해서 좀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오늘 첫 번째 모닝 키워드 반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디 비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2+2 그리고 5%. 앞으로 이 전월세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법이죠. 주택 임차인 보호를 강화한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내용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어제 오후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전셋값이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로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전세를 월세로 바꾸려는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월세집이 많아지면 서민의 주거비 부담은 커집니다. 미래통합당은 소위에서 법안을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그대로 의결이 진행됐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찬성 185표, 기권 2표로 가결됐습니다.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두 번째 모닝 키워드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영상에서 확인한 것처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네. 일단 이 개정안의 내용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거든요. 다시 한번 짚어보죠. 두 가지 핵심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계약 갱신 청구권인데요. 지금까지 임차인을 보호하는 규정들이 이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최소 계약 기간 2년이죠. 즉 임차인이 원한다면 2년까지는 거주할 수 있습니다. 주택에서. 그렇죠. 네. 그런데 이 2년을 4년까지로 늘린다는 내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2년, 이번에 새로 2년에서 2 더하기 2
2+2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 집주인에게 이야기하면은요 2년 동안 더 살 수 있게 보장을 해주는 내용인데요. 다만 집주인이 그 집에 내가 직접 살겠다 이런 실거주를 이야기하면 추가 연장은 안 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전셋값이 갑자기 오르면은요. 이제 임차인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네. 그렇다면 주거 안정이 이제 보장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 5%까지로 상한선을 두고요.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럼 지금 당장 적용이 가능한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만약 내가 지금 전월세로 살고 있다면 계약갱신 청구권 이거 행사할 수 있습니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네. 오늘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포되면 법이 바로 시행됩니다. 그런데 그 법 내용을 보면은요, 소급 적용 규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미 전세 월세 생활하고 있는 세입자 임차인들에게도 적용됩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계약갱신 청구권은 한 번으로 제한됩니다. 하나 더 궁금한 게 네. 이미 4년 넘게 살고 있는 예를 들어 6년 정도 이제 전세 2번 갱신한 분들의 네.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냥 끝나는 건가요? 그렇지 않고요. 그동안 몇 년을 살았든 또 그동안 몇 번 갱신했든 이번 개정된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자동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 것인데요. 근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법이 개정돼서 시행되기 전에 급하게 임대인이 이제 계약갱신을 못하겠습니다라고 적법한 통보를 한 경우, 이 경우는 상당히 애매한 상황에 처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미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 왔습니다. 당신과는 계약 더 갱신할 수 없습니다라고 적법하게 얘기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새로운 추가 갱신 권리는 생기지 않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세 번째 키워드 김성훈 아나운서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데 조금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겠네요.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일하다 죽지 않게입니다. 이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 노동자가요, 산재를 신청할 경우 사측이 불이익을 주고 있다라고 KBS 취재진과 인터뷰한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 이슈가 되고 있는 키워드입니다. 자세한 내용 역시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삼성전자의 한 공장에 다니는 노동자의 제보, 산재 신청을 내는 것조차 쉽지 않았답니다. 회식자리에서 그 산재 신청으로 인해 내가 또 사유서를 썼고 내가 피해를 많이 봤다. 그런 식으로 말해가지고 직장 내 어떻게 보면 왕따를 윤으로 하더라고요. 이 생산직 노동자의 특성상 온몸에 타박상과 근육 통증이 있어 노사협의위원에게 산재 관련 면담을 신청했지만 냉담한 반응만 돌아왔다고 합니다. 협의원한테 넌지시 물어봤죠. 이거 뭐 산재 처리해도 되겠냐. 내 생각도 하지 말아라. 답변이. 삼성전자의 산재 은폐 의혹, 그 자세한 내막을 지금 알아봅니다. 일하다 아프면 산재 신청, 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인데 영상 속에서는 그렇지 않았다고 지금 증언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생활 가전제품을 주로 만드는 삼성전자의 한 지역 사업장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이제 올해 2월이에요. 세탁기를 조립하다가 자재를 싣는 차량에 의해서 허리를 치었습니다. 이제 생산 직원 천모 씨인데요. 이후 통증이 심해져서 관련된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째 병가 중이던 상황에서 회사 측의 안전관리자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산재 급여 신청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압박성 이야기를 했다는 주장이고요. 그리고 그 후에 실제로 이제 산재 급여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직속 간부에게 그에 대한 비난을 들었다는 주장입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지금 사측은 어떤 입장인가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우선 우리 회사 임직원들이 산재 급여 신청할 경우에는 적극 지원해주고 있다. 불이익 절대 주지 않는다라는 말이고요. 실제로 이런 산재 급여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인 또 관련 서류 발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양쪽 입장이 다른데 이런 경우 노동자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관련된 법령이 아주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는데요. 따라서 근로자가 산재,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에 고유의 권리들이 있어요. 따라서 이제 이런 그 사용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산재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또 만약에 이런 노동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이때는 사업자에게 이제 형사 처벌까지도 내릴 수 있거든요. 관련 법령이 상당히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하다 생긴 병으로 노동자들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대책이 잘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모닝 키워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